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14주차 마지막 3강째인데요. 하반기 학습 정리 두 번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를 통해서 학습 정리할 내용 보겠습니다. 9주차에 학습했던 언어 문화와 10주차 학습했던 학교 문화, 청소년 신체 변화 예보, 11주차에 학습했던 패션 문화까지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고 사회, 문화도 이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고, 고운 말을 쓰면 고운 말을 쓰면은 이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고운 말을 쓰게 되는 이 언어와 사고의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사회마다 언어, 이제 방언, 사투리가 있고요.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언어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는 부추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정구지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소리라 그러고.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 아니라 사회적인 나이, 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출신 성분이라든지 계층, 직업,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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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다르게 쓰인다는 거. 뭐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도 언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농경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누이트족은 눈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간섭 체계이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몸짓 언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란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사과, 애플, 그다음에 밤 이런 식으로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 형식이 다른 거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과라는 형식과 이 내용이 결합된 게 언어라는 겁니다. 자, 언어의 종류 이제 음성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문자가 나오기 전에부터 문자 언어가 나오기 전에부터 음성 언어는 인간과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음성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에 담긴 내용, 의미를 부호, 즉 문자로 나타내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그 음성 언어 다음으로 이제 문자 언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죠. 자, 그 다음에 몸짓 언어입니다. 이제 비언어적인 건데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뭐 몸짓, 뭐 눈짓, 뭐 손짓, 발짓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드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음성 언어라고, 아니 몸짓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기호성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이제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 배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이제 배라고 적는 거 이런 성질을 이제 기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호성과 더불어서 이제 자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언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뭐 형식입니다. 아니,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고, 그거는 이제 형식으로,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책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슈, 영어에서는 북, 일본에서 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언어는 형식 이제 자의적으로 언어는 이제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자의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면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각 형식 음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뭐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거. 이제 자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은 세 번째, 이제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이며 어떤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제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자, 올이라고 했으면 다들 올이라 그래야 되는지 누구는 일이라고, 누구는 알이라고, 누구는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언어의 이제 사회성이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자,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언어도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가역성이라고 그렇죠. 이제 사회성이 불가역성이라면 역사성은 이제 가역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변한다는 거죠. 가역적이라는 것은. 자, 중세의 이제 국어 면모를 보면 이제 훈민정음에서 사용됐던 어휘나 문법, 의미가 변화되어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언어의 이제 역사성이라고. 뭐 쓰이지 않는 것도 역사성이고 이제 변한 것도 역사성이죠. 그래서 어린 백성이 할 때 여기는 어리석다는 의미였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어린이, 뭐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언어가 사라지는 것도 역사성이고 변하는 것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는 들어보지도 못한 수준의 수많은 문장을 이야기하고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언어 능력을 참 설명해주는 창조성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언어의 특성, 분절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언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자, 무지개를 봤을 때 경계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곱 색깔을 무지개로 끊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언어의 분절성입니다. 자, 언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언어의 세계도 있고, 이제 보이는 언어의 세계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기 많은 이제 색깔들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냥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분절해서, 무지개 색깔의 일곱 색깔, 이렇게 끊어서 표현하는 게 분절성입니다. 자, 언어의 이제 분절성은 언어의 기호성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다는 것. 언어라는 것은 기호로 표현은 되고 그 표현된 기호는 이제 분절성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언어의 기능 첫 번째 정보적인 기능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죠. 두 번째 명령적인 기능입니다. 명령하거나 요청해서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입니다. 자, 명령형이 있고 청유형이 있습니다. 방을 청소를 좀 해라 하는 거죠.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은 청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뭐 해라 그러면은 명령형이지만 같이 하자 청유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친교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인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친교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하는 것도 다 이제 친교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정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생각, 태도나 가치관 등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아우 너무 멋있어 보인다, 예뻐 보이네요, 기분 좋아 보이네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우리 소통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정서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 마지막으로 예술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언어가 문학 작품의 창작에 사용될 때 발휘되는 기능이고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에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적 표현 언어가 사용될 때 이 기능이 두드러지게 발휘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언어가 가진 다양한 기능이 발휘됨으로써 개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언어 기능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발전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언어 문화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언어로 표상되는 문화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개념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된 언어 문화, 그리고 이제 내재된 언어 문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언어 문화, 일상생활이라든지 나타나는 모든 언어 생활을 이제 표현된 언어 문화라고, 이 표현된 언어 문화를 이루는 근저에는, 기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사고, 의식, 자,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내재된 언어 문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재된 문화, 언어 문화, 이제 표현된 언어 문화는 굉장히 이제 그 관계성이 높죠. 이제 사고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의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언어 생활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표현된 언어 문화와 내재된 언어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표현된 언어 문화와 내재된 언어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 언어 문화도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청소년이 뭐 보통 이제 9세에서 18세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뭐 청소년 기본법에서 물론 24세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9세부터 18세로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세에서 18세에 속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언어 생활, 자, 이게 이제 표현된 언어 문화이고, 또 그에 이제 기저하는 깔려 있는 언어와 언어 생활의 인식, 자, 이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언어 문화와 이제 내재된 언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청소년 언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언어 생활은 이제 언어 생활 이 부분은 표현된 언어 문화이고, 언어 의식은 이제 내재된 언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과 언어 의식을 합해서 청소년 언어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소년 언어 문화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소년들은 이제 성장에 따른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변화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청소년기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학업 스트레스든 아니면 발달상의 문제든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심리적인 고통으로 즉각적인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 폭력이라든지 언어적 따돌림 형성, 언어와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 창조와 개성의 언어화. 자, 이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고 거기에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겠죠. 이제 디지털 이제 문식, 디지털 문법 환경에서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디지털 환경을 주된 공간으로 활용해서 언어를 이제 재편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를 재창조하고 개성화시키는 데는 우리 청소년이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언어 문화의 특성 이제 세 번째 성인 언어와의 차별화를 통해 또래 집단 언어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청소년은 이제 기성세대의 언어 문화를 이제 수용하면서도 또 수용하고 모방하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언어 문화를 이제 재생산하고 이제 재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하고 다른 이중 언어를 구사하여 자신들만의 언어 세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또래 집단끼리 이제 언어 문화를 형성해서 그들만의 이제 유대감을 증강시키고 그들만 이제 좀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그런 쾌감을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그런 이제 언어 문화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언어의 문화 특성 이제 네 번째로 창의적 통신 언어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자, 인터넷과 SNS, 전자기기 발달로 인해 가지고 통신 언어는 엄청나게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중요한 이제 언어 문화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모방과 창조라는 순환 관계 속에서 유행어와 신조어를 생산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하는 태도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집단적인 소란 현상. 청소년들은 뭐 차 안에서나 뭐 청소년이 모이는 공간에서 어디에서든지 좀 소란스럽다는 거죠. 자, 이 소란스럽다는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시욕이 있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그거를 이제 습득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대개 모이는 곳은 집단적으로 시끄러운 소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하는 태도의 특징의 이제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집단적으로 소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이 경음화와 이제 고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날카롭고 건조한 어감이 증폭되는 경음화와 옥타브가 올라가 흥분케하는 고성화 현상이 청소년들 이제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은어와 속어, 비속어, 욕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은 은어와 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 세계를 또래들과 향후하면서 기성세대를 따돌리고 동지적인 결합을 이루는데 큰 이제 쾌감을 느끼고 그런 이제 청소년 또래들끼리의 비밀스러운 언어 세계를 즐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언어 유형 가운데 비속어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로 구분되는데 비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서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을 뜻하며 속어보다 더 비천하고 야비한 어감을 갖게 합니다. 비어 예시로 연놈, 새끼, 똘마니, 쫄개, 뚱보, 멍청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속어인데요. 이제 속되게 이르는 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사람의 이제 신체 부위, 직업, 계층에서부터 동작과 성상, 뭐 사람의 성질, 뭐 사물의 성질 또는 정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간땡이, 개 눈깔 등으로 속어를 예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욕설도 이제 비속어의 이제 하나의 이제 종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욕설의 발생은 이제 공격 동기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 대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하던 일을 멈추거나 불편을 느껴서 욕구 좌절과 부정적인 정서, 미움, 혐오,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이제 고조되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전 흥분 상태가 욕설이라는 거.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공격 동기 이론으로 욕설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욕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들과 친목 도모를 이해한다는 것.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청소년들이 이제 욕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이제 욕설을 듣는 대상을 저주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것, 습관적으로 이제 욕설을 사용하게 되는 것, 청소년들이 이제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 5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언어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어떤 계층이나 부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뭐 범죄 집단, 뭐 군인들, 뭐 간호사, 여러 이제 직종별로 이런 언어가 다 있죠. 자, 언어는 본인이 속한 집단이 아닌 타 집단에 대하여 방어적인 기능도 있고 또 집단의 결속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와 의사소통을 단절하게도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언어 문화는 다른 세대에 대한 대립 감정, 갈등, 비행, 일탈 등에 대한 욕구 등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은어의 예시, 뭐 담배, 셔틀, 무지개 매너, 남아공, 복세 편살, 파들 어택에 대해서 은어의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자, 급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명 급식체는 급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하여 말하는 급식충에서 충자를 삭제한 급식에 문체를 뜻하는 체가 붙어서 된 말을 이제 급식체입니다. 자, 급식체는 단어의 초성만 따서 쓰거나 혹은 단어의 앞글자만 사용하는 등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뭐 10대들이 사용한 급식을 먹는 10대들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 뭐 그게 이제 언어든 비속어든 뭐 줄임말이든 통신 언어든 다 모든 걸 급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래 문화 코드로 친밀감 형성과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고 상호 간의 구성원 간의 비밀이 보장되며 스트레스와 정서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언어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언어는 언어 비속어 등을 얘기합니다. 자, 청소년 언어의 역기능입니다.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요. 청소년들 간에도 이제 패거리 문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언어 사용이 자신을 가장하거나 어긋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하고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표준어 체계, 국어 체계가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언어 문화 발전 방향 첫 번째로 언어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청소년이 하는 말을 이제 청소년 하는 어떤 비속어 표현을 공식적인 언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 두 번째, 부모의 언어 사용 습관이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도 이제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언어 사용 습관뿐 아니라 사회 언어 사용 습관도 점검을 해야 본다는 거.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비속어의 경우에는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사용할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조어 사용이 한글 훼손에 영향이 있다고 여기고 신조어를 대체할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조어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고유의 표준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조어도 뭐 언어라는 건 계속 이제
변천하고 변화하고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뭐 신조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필요하다 여기는데 자, 무분별하게 예,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한 신조어는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맺는 말로 청소년 언어 생활을 문제로만 여기고 문제가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한 측면을 인정하고 이를 건강하게 이제 성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와 학교 문화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문화는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학교의 어떤 교육 제도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가 더 이제 상위 개념이 되겠죠. 이게 청소년 문화의 하위 개념으로서 학교 문화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학교 밖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의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교사 문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 구성원, 뭐 학부모라든지 뭐 교육 관계자로부터 이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 학생들에게 시간을 엄수하도록, 교우를 엄중하도록 주의 집중을 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면서 규율과 활동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은 뭐 관리자, 감시자, 평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이 유능한 교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학교 교사 문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사 문화의 특성, 이제 학습했던 내용 좀 더 보시면은 이제 유계 질서가 아주 이제 확실하죠. 예, 그래서 그런 유계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지향적이다. 정해진 어떤 학습 목표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교사 문화의 이제 특성입니다. 수업 문화 특성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그런 유계 질서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수업 현장은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보다는 미리 정해진 이 교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현재 욕구보다는 사회에서 제시하는 요구, 또 상급학교 진학, 사회 진출 준비라는 목표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조성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수업 문화의 특성입니다. 자, 학생 문화는 학교 환경 조직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 세대로서의 자유분방함과 일탈을 지향하면서도 학교를 구성하는 집단의 하나로서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청소년이라는 학생이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세대로서의 자유분방도 있지만은 학교 내에서는 이제 학생이라는 그런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이제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학생 문화의 특성인데 이런 학생은 주어진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에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친구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 게 학생 문화의 특성입니다.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학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학교 부정을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도 나타난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를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학교 문화의 특성을 보면은 중고 지향의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 자, 여기 중고 지향이란 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학습 목표, 정해진 수업 목표, 정해진 표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교사이고 교사 문화이고 수업 문화란 거.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기대를 존중하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율과 일탈을 지향하라는 청소년 문화에 동조하는 학생 문화, 그리고 완전 자율과 해방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학교 밖 세계를 꿈꾸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문화를 꿈꾸는 혼합 형태로 나타나는 게 오늘의 학교 문화의 실상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 학교 문화의 문제점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학교 붕괴 또는 공교육의 위기로 설명하는 접근인데요. 공교육은 이제 경직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혹은 단위 학교별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고 상부 기관과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학교 교육을 학교 붕괴 또는 공교 위기로 설명하는 접근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자,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평생 교육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능동적인 선택이 제한됐고 학생의 어떤 처한 상황과 개별 교육 현장 여건을 이제 고려할 수가 없고요. 학습사의 전 세계적인 걸친 지속적인 학습 제공에 한계가 있고 학습자들이 공급받은 교육의 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평생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발전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학교의 문제점인 지식 중심 암기 유지의 입시 교육에서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이제 권위적인 지배적인 그런 권위적인 지배적인 그런 어떤 위계 질서에서 탈피해서 교사와 학생 간 이제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지식을 이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변형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학생은 교육 대상이란 제한적인 설정을 극복하고 교육과 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며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을 끝으로 이번 시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뇌 분비선, 이걸 우리가 호르몬 샘이라 하죠. 호르몬 샘에서 분비되어 호르몬은 체액과 같이 체내를 순환하며 모든 신체 기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는 화학 물질로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뇌 분비선의 변화는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분비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하수체하고 생식선, 즉 성선입니다. 내하수체 내분비선은 성장에 관여하여서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고 다른 내분비선들을 조종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생식선은 성선, 생식선은 두 가지 중요한 사춘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이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어떤 사춘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중에서도 에스트라디올이 사춘기 여자 이제 청소년들의 발달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이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해서 신체상을 가지고 있죠. 내가 뭐 잘생겼다. 내가 뭐 신체적으로 타고난 기능을 한다든지, 스스로의 어떤 내 몸에 대해, 내 신체에 대해서 느낌이라든지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체상이라고 합니다. 이 신체상은 부정적인 신체상도 있고 긍정적인 신체상도 있는데, 대체로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신체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갑작스러운 어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괜히 이제 좀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자의식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피하고 쪽팔리는 그런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애모 지상주의적인 가치관을 전하는 게 어디예요? 대중매체잖아요. 이 미디어가 이제 핵일화된 그래, 애모를 강조하죠.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시체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걸 학습하게 되죠.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이런 애모가 이상적인 애모다. 이런 신체 기능을 하는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표준이 되네. 미디어에서 전하는 기준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거의, 미디어에서 전하는, 대중매체에서 전하는 그걸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은 학습하게 되는데, 왜 학습을 또 하게 되냐면은, 동조 성향이 굉장히 많죠, 청소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따라해서 이제, 다른 청소년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제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정적인 이제 신체상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신체상을 갖도록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숙과 만숙인데요. 다른 청소년에 비해서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우를 저숙, 늦게 오는 경우를 만숙이라고 합니다. 저숙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어른과 같이 이제 예모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유해 환경에 쉽게 접하게 되어서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지휘 비행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어른같이 행동을 기대함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은 폭력이나 약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여자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긍정적인 특성이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남자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특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래에 비해서 체격이 크고 운동을 더 잘하기 때문에 뭐 또래에도 인기가 있고 이성에게도 인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신감을 갖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여자 청소년들은 조숙해도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생긴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만숙은 사춘기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은 만숙한 남자 청소년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자 청소년들은 비교적 다른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조숙에 비해서 만숙은 이제 사춘기 신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심리 사회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제 의복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개성 추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옷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내기를 한다. 자, 옷은 한 사람의 관심과 취향, 이제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복의 기능은 이제 몸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옷은 육체 건강을 보호하고 유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사회생활을 반영해 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이제 신분이나 계층을 이제 반영해 주고요. 또 옷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기쁨과 또는 슬픔, 고통과 애도의 감정 같은 것도 이제 잘 반영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는 이제 장례식에 맞는 의복을 입고 또 잔치집에 갈 때는 잔치집에 맞는 의복을 입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반영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의 의복 행동 요인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외모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의복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이제 현대 사회는 암묵적으로 외모 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감심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의복 행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개선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동조성입니다. 자신의 또래 집단 구성원과 유사한 의복을 입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동조한다는 것을 가시화시킨다는 거죠. 자, 외모 관심도와 동조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청소년의 의복 행동 요인 세 번째 유행성입니다. 그렇죠? 유행을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집합 현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청소년기에는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사회와 동조하며 다른 집단들తో 구별되는 개성의 욕구가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자, 이와 같은 또 동조성, 그 다음에 개성과 함께 유행성이 함께 작동하여서 청소년들은 의복 행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브랜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던 외모의 관심도 그 다음에 동조성, 유행성, 브랜드 지향성, 이 개성이 같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뭐 의복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복 행동이라는 것은 뭐 의복을 구입한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옷을 입는 뭐 요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복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교복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집단성과 공동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개성을 무시하고 다양한 자율성, 본인만의 스타일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그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1886년에 이하 학당에서 처음 교복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한복을 입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양장을 입기 시작했고 자, 해방 후에는 이제 자율적인 교복 시기가 있었지만은 이제 1970년대부터는 획일화된 교복을 입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제 교복 자율화 시기도 있었는데요. 한 83년부터 86년까지 이제 교복 자율화 시기가 있었고 다시 이제 교복이 부활해서 현재는 이제 교복이 이제 브랜드 중심으로 교복을 학생들이 이제 입고 있습니다. 이제 교복하면은 교복 문화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제 교복을 변형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통제를 위한 규격하는 교복의 변형을 초래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규격하는 이제 획일화시키는 거죠. 교복이 다 똑같다는 거죠. 청소년의 자기 및 개성 표현을
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복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교복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예모지상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복 변형 문화가 생성되었고, 대체로 이제 하의 교복을 많이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복인데요. 사복은 교복 위에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사복은 청소년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나 또 사복 안에서도 이제 획일화가 되고 또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동조 형성이 나타나서 고가의 사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 여기 특징 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복도 역시 이제 획일화 되다는 거. 자, 시대별 패션 변화에 대한 내용도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패션 문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을 패션 문화의 주체로 받아들고 그들이 그 패션 문화를 통해 자신의 표현 욕구와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청소년에게 애모 주상주의로 인한 과도한 다이어트, 지나친 애모 가꾸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될 확률이 높은 사회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패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므로 특히 이제 청소년은 이제 하나의 발달 가업으로서 정체성에 많은 이제 형성에 중요한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는데요. 패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므로 청소년이 그들의 패션을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패션을 바라보는 시간을 견제해 갈 수 있는 교육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 문화, 그럼 학교 문화, 청소년 신체 변화와 예무, 패션 문화에 관하여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